8번 봅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서 A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다만 장애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갑의 어머니 을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이놈의 명의 신탁이 꼭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니 A는 자기가 실소유주면 자기 앞으로 차를 사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 앞으로 자동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하냐 말이야. 그래서 소유자는 난데 명의만 돌려주는 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부동산을 내가 많이 들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으니까 명의만 친구나 집에 돌려놓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명의신탁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혜택 받기 위해 갑의 어머니 보통 이제 을하고 A하고 친구인가 봐. 그래서 갑친구 어머니 을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구매를 했다. 얘가 명의 신탁자. 을이 명의 수탁자. 자, 우리 명의 신탁 관련해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비용 다 A가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A가 소유자인 거라 알아.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A가 소유자가 돼요. A가 소유자가 돼. 그런데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떠? 소유자가 을로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가 봐버리면 이제 누구한테 팔았더라 이게? 해서 매수인 B한테 교부했네. 제3자인 B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을하고 A가 누군지도 모를걸? 제3자 B가 봤을 때 A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얘는 원본을 딱 뜯더니 소유자가 을이야. 그럼 외부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란 말이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명의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될 수밖에 없어요? 을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을이 B한테 자동차를 팔면 B는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얘가 3천만 원을 주고 얘가 자동차를 넘겼다. 자, B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손해를 안 보죠. 왜 손해를 안 봐? 외부적으로는 어차피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B는 정식으로 자동차를 취득을 하거든. 누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이렇게 돼버리면 A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씨 내 건데 얘한테 팔았을 때 여러분 봐봐. 결국 자동차는 한 대야. 얘도 아무런 잘못 없이 차를 샀어. 뭐 어찌 보면 얘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차는 한 대고 법은 결정을 해야 돼. 법은 이 차를 째꿀로 삼을 거냐 이끌고 삼을 거냐. 근데 법은 결정했어. 야,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등록 명의자가 소유자야. 자동차는 얘 거야.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손해볼 게 없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건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죠. 내부적으로는 얘 건데 얘가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 자동차를 보통 얘가 점유를 해가지고 타고 난 거란 말이에요. 얘가 점유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가 소유자고 얘가 점유자인데 얘가 훔쳐갔으니까 뭐가 될 거고? 절도죄가 될 거고. 해서 얘네 둘이는 내부적으로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거고. 절도죄의 공범은 될 건데 얘는 자동차를 취득하니까 뭘 볼 게 없어?
손해를 볼 게 없어요. 손해를 볼 게 없으니까 사기죄도 될 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가 한 번에 배우니까. 해서 정답은 되게 쉬웠어요.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갑과 을은 절도죄의 공범이 될 거고,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갑이 을의 X 승용차를 B에게 매도했을 때 B한테 사기죄가 안 될 거니까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되게 쉬웠어. 정답은 되게 쉬웠다. 그래서 이제 형사법 문제 구성이 형법적인 쟁점하고 형소법적인, 특히 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자정보, 전문법칙. 그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일단 형법적 쟁점 나왔을 때 빨리 선지 보고 아이씨 뭐 있나? 보고 했을 때 뭐야 사기죄? 안 되는데? 하고 현장에서 보고 나면 넘어가면 좋죠. 그렇죠? 이거 볼 필요가 없죠.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연습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막 이제 6개월 도전한 친구들까지는 대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공부 되신 친구들은 여유가 되면 같이 공부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일단 맞아봅시다. 맞아보면 이제 나머지 문제 좀 봐야 되니까. 됐고, 아무튼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A가 피해자인데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 진술을 조서에 기재했고,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 A가 피해자인가?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이런 거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마찬가지잖아. 부동산 명의신탁도 잠깐만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부동산 명의신탁도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그래 얘가 원래 소유자이긴 해. 얘가 원래 소유자이긴 한데 그동안 중간에 했던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형제가 안 되다가 작년 2월 달에 전압으로 양자가 명의신탁도 이제 더 이상 횡령죄가 안 된다면, 횡령죄가 될 때는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을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게 수탁자가 야 신탁자가 너한테 믿고 맡겼는데 함부로 처분하면 뭐가 되니까 과거에는 횡령죄가 되니까 조심해라. 그럼 여러분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내 부동산이지만 명의를 찌 앞으로 돌릴 때 신탁자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얘가 부동산을 딴 데한테 팔아버리는 거.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얘가 소유자거든. 취득해버리니까 신탁자는 부동산을 뺏기는 게 제일 무서워.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뭐가 됐어? 횡령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믿을만했지. 야, 너 이거 나 몰래 팔아버리면 범죄다. 팔지 마.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안 돼요? 얘가 팔아도 범죄 안 돼. 여러분 사실 바뀐 판례 입장은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라고? 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명의 신탁했다가 얘가 빼돌려도 범죄 안 되니까 이 집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신탁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도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뭐 지도 직건데 돌린 거고. 아무튼 해서 여기 A가 피해자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피해자라고 치고 조서에 기재했고 갑과 을은 A의 진술 조서에 부동의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법경찰관 참고인 A의 피해 진술이 조서에 기재가 됐다. 몇 조로 가야 됩니까? 몇 조로 가야 돼? 수사기관이 아니야. 수사기관이니까 312조고 피의자야 아니야. 피의자야 아니야. 아니니까 몇 조? 그렇지. 그렇지. 뭐 하면 돼? 얘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진술하면 끝. 진술하면 끝. 해서 증거 부동의했어. 부동의하니까 나와야지. 증거 부동의했으니까 이제 애가 법정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조서에 대해서 진정 성립 인정하고 진술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뭐 하는 거라고? 참고인한테 피고인하고 변호인 측이 처음으로 뭐 할 거야? 반대 신문을 할 건데 그래서 반대 신문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해버렸대?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해 버리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돼 버렸죠. 보장 안 됐으니까 증거가 있다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없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A에 대한 진술 조서 거의 다 왔는데 뭐가 없다? 그 반대 신문권을 거부해 버렸다. 그래서 이럴 때는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된다. 근데 이러면 판사가 뭐라 해서요? 판사가 뭐라 해서 이런 게 없긴 없어요. 법정에 나왔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경우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4번 보시면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형사법에 따라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지금 A에 대한 진술 조서가 314조로 갈 문제요 아니에요? 사실은 원 진술자가 법정에 못 나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언 거부권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게 314조에 해당해서 해당 안 했었죠. 해가지고 부정된다. 그래서 부정된다. 31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좀 많은 표현이죠. 3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이 없겠죠.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더 어렵는 문제. 9번. 사경 P가 갑과 을이 무고를 공모했대요. 무고를 공모해서 범죄를 인지를 하고 수사한 결과 갑은 조폭의 추적을 피해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 먹고 친구 을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을은 갑을 사문서 위조로 그러니까 갑이 지금 조폭 때문에 빵에 들어가 있어야 할 상황이야. 지금 밖에 있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깜빵에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을한테 부탁하는 거죠. 야, 나 좀 고소해 주라고. 원래 실제 사안은 이 사문서 위조의 이유가 그 갑이 을의 허락 아래 을명의를 빌려 가지고 사업자 운영을 하다가 부가세를 안 내가지고 그 갑이 책임을 지려고 사문서 위조했다라고 신고하는 사안인데 좀 사안을 바꿨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갑이 야, 나 깜빵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 좀 신고해줘. 허위로 고소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을이 알았어. 을이 갑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둘이 공모를 해서 을이 갑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서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을 했다. 해서 을이 허위로 갑을 고소해서 무고죄를 범했는데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둘이 무고를 공모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무고죄에 대해서 둘이 공동 정범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공동 정범이란 얘기는 갑도 무고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무고죄는 법조문에 뭐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징계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게 무고죄야. 즉 뭐는 안 돼요? 자기 무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갑이 무고죄의 정범은 자기 무고의 정범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갑이 을을 교사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에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정범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무고의 교사나 자기 무고의 방조는 돼요. 그런데 자기 무고의 뭐는 안 돼? 정범은 안 돼. 그리고 갑이 자신을 무고하라고 허락한다고 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이 돼요, 안 돼요? 조각이 안 되죠. 이것도 설명 드렸죠. 이것도 그 무고죄라고 하는 게 보호법이기 피무고죄의 억울함이 1차 보호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면 여러분들의 한정된 수사권이
법원에 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법에서 배우는 거고, 해서 얘가 자기를 무고하는 거를 승낙을 해도 여전히 무고죄는 성립하는데 대신 자기 무고의 정범은 안 된다. 그래서 1번 갑과 을은 무고죄에 공동 죄책을 진다. 바로 틀렸죠. 왜? 을은 범죄가 되는데 갑은 자기 무고의 교사범 종목까지 된대요. 그런데 자기 무고의 정범, 갑이 자기 무고의 정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뒤에 무고죄를 탐색하다가 난데없이 강간죄의 별건 파일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 되어 있네요. 뭐 내가 안 봐도 뻔하겠네. 1번 틀렸고 2번 별건 사건을 우연히 발견했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아까 팀처럼 일단 압수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고 영장 받아와서 압수를 해와야지. 근데 우리 그 앞에 문제는 뭐였어요? 먼저 집행을 해버리고 사용장을 받아왔다? 요건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별건 나왔으면 일단 멈추고 영장 받아와야 된다. 자, 둘이 무고죄에 대하여 공범이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어요. 해서 일단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돼버리면 3은 뭐가 돼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어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죠. 증인될 수 있는 거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4번 우리 그 위증도 그렇고 무고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주죠. 그래서 1심 공판에서 수사 때 자백해도 감면해 주는 것이고 1심 공판에서 자백을 해도 필요적으로 감면을 해준다. 형이 확정되기만 전에,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만 전에 자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올해 시험 본 거 사령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